안녕하세요. 중국의 대철학자 공자를 읽어볼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국의 춘추시대 때 대철학자이며 사상가이자 유교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공자는 이름이 구이며 자는 중리로서 기원전 551년에 노나라의 곡부에서 숭량홀의 아들로 태어났다. 반갑습니다. 공자는 구 3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13세 때 공부를 시작했으며 15세 때 학문의 뜻을 두게 되었는데 34세 때 주나라의 도읍인 낙양으로 가서 노자에게 예를 물을 것을 실초로 제네라와 위나라를 비롯하여 조, 송, 정, 진, 체, 초나라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끝에 다시 노나라로 돌아왔다. 이렇듯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닌 공자는 그동안의 치국의 도를 설명하고 육경, 즉 예, 악, 시, 서, 역, 춘추를 산술하고 고대의 사상을 크게 이루었다. 그리하여 공자의 학파는 유가로 불리며 그의 사상은 맹자와 순자에 의해 이어졌는데 인을 이상의 도덕이라 하여 효제와 충서로서 이상을 이루는 근거로 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공자가 그 무렵의 공경사대부 및 제자들과 서로 묻고 대답한 내용을 여러 제자들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글이다. 그런데 다 같은 성인의 글인데도 논어와 효경은 특별히 순수한 글이라고 하여 유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모두가 읽었으나 이 책만은 내용이 이것저것이 뒤섞여서 순수하지 않다고 하여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까지 있었다. 그런 탓인지 기록에 의하면 진시황이 온갖 시설을 부살라버리는 이른바 분서경유 때 이 책 한 질은 공자의 옛집에 보관되어 있어서 화액을 면했다고 한다. 44편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공자의 언행 및 제자들과의 문답, 논의를 적은 것으로 처음에는 27권이었으나 그 후 흩어지고 없어져서 위나라 안녕하세요. 실방 끝나셨어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2달 남았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루에 36시간 시청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4000시간 10월까지 되겠더라고요. 하루가 24시간인데 하루에 36시간은 시청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하면은 4000시간 될까요? 된다고 해주세요. 된다고 해주세요. 말씀이 없으시네.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10월까지) 안 하면 기준이 8000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1000명 넘으신 분, 2000명 되시는 분들이 저보고 천천히 하래요. 근데 제 영상에 광고 걸리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첫 발을 어떤 분야에 내디딜 때 항상 속으로 다짐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구두 디자인 할 때요.
저 젊었을 때 백화점 브랜드 구두 디자인 했었는데 막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팀장님들 디자인하는 거 보면서 나도 이 바닥에 들어왔으니까 디자인실 팀장은 해먹고 나와야지 그랬었는데 하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제 목표는 4,000시간 10월에 만들어 놓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일을 3개를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꽃집 하나만 하면 꽃집에서 영상 틀어놓고 장사하고 상품 만들고 꽃꽂이 수업하고 안녕하세요. 퇴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누나예요? 제 나이 가늠되시는 거예요? 저 누나인가요? 걸코님 목소리가 허스키 하셔서 덩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목소리상으로는 강호동일 줄 알았는데 병실에 누워 계셨을 때 팔 보니까 되게 날씬한 체형이신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랑 체형이랑 매치가 안 돼서 놀랬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잘 분위기를 몰라가지고 병원에 계신 거 뭐 걱정은 됐는데 말을 못 걸고 그냥 나왔었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그럼 저 계속 공자 읽을게요. 44편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네, 감사합니다. 그 걸코님 실방에서 어떤 분이 제 영상 보러 와주셨는데 힐링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채널명이 걸코님 팬이었어요. 나무 심는 거 보고 힐링된다고 해주셔서 고맙더라고요, 그분도. 걸코님도 떡상하세요. 강아지 콘텐츠 많이 올려주세요. 잘 읽어볼게요. 44편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공자의 언행 및 제자들과의 문답, 논의를 적은 것으로 처음에는 27권이었으나 그 후 흩어지고 없어져서 위나라 왕숙이 줄을 붙여 10권 44편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 책은 44편 중에서 41편만 다루었으며 공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논어와 얘기에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의 철학과 사상을 집대성했던 공자는 그 후 기원전 479년에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공자가 노나라의 사구라는 벼슬을 얻어 재상의 일을 대신 볼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인 중유가 물었다. 제가 듣기로는 군자는 화를 당해도 두려운 것이 없고 복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제 스승님께서 벼슬을 얻으셨다고 기뻐하시니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중유의 물음에 공자가 대답했다. 아무리 신분이 높게 되었더라도 남에게 자기 몸을 낮추니 어떻게 즐겁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공자가 노나라 조정에 들어간 지 7일째인 날에는 간신으로 날뛰던 대부 소정묘를 양관 앞에서 처형했다. 그 후로 3일이 지나자 단목사가 물었다. 소정묘는 나라 안에서 착하다고 알려진 사람인데 스승님께서
첫 정사에 그를 죽였으니 이를 두고 스승님께서 실수하셨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그를 죽인 까닭을 말해주마. 천하에는 큰 죄악 5가지가 있는데 도둑질 같은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천하의 5가지 죄악은 첫째, 마음이 거스르고 험한 것. 둘째, 행실이 좋지 않은 것. 셋째,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는 것. 넷째, 의리가 아닌 것만 알고 있는 것. 다섯째, 못된 일만 좋아서 하고 자기 몸을 기름지게 하는 것 등이다.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죽음을 면치 못할 텐데 소정묘는 이 5가지 큰 죄악을 모두 저지르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사는 곳에 가보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모아 당을 만들었고 자기보다 높은 자에게는 쩔쩔매고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는 잘난 체하며 옳은 일은 반대하고 나쁜 일만 도맡아하였다. 이는 간사한 자가 있는 자니 이를 없애버리지 않을 수 없었느니라. 살피건대 은나라 탕왕은 윤회를 죽였고 주나라 문왕은 반정을 죽였다. 또 문왕의 아들인 주공은 관숙과 채석을 죽였고 제나라의 태공은 화사를 죽였다. 관중은 초너를 죽였고 정나라의 어진 재상인 자상은 사하를 죽였다. 이들이 살았던 세상은 각각 다르나 모두 죄를 지었다. 시경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심하게 걱정한 것은 무소인배들에게 노여움을 받기 때문이다. 소인배들이 당을 만들어 날뛰는 것이 참으로 걱정이다 라고 했느니라. 공자가 노나라의 대사구가 오르실 때 부자 간에 소송을 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들 부자를 같은 옥에 가두었는데 3개월이 되어도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아비가 소송을 취소해달라고 했으므로 공자는 아들을 풀어주었다. 제 손이 이 소식을 듣고 불쾌한 듯 말했다. 대사구는 나를 속이는구나. 전날에 나에게 말하기를 나라는 반드시 백성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하는데 이제 나는 한 사람의 불효자를 죽여 백성들에게 효도를 가르쳤으니 옳은 일 아닌가 하더니 지금은 불효자들을 오히려 용서해 줬으니 이것은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염유가 이 말을 듣고 스승인 공자에게 고하자 공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윗사람이 도를 잃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효도를 가르치지 못하고 죄만 심하게 다스림은 허물이 없는 백성들만 죽이는 것이 된다. 전쟁에서 삼군이 크게 진다고 해서 그 장수의 목을 벨 수 없으며 옥에 가둔 죄인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해서 옥리를 벌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지 백성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은 게으르게 다루면서 죄를 다스리는 것만 부지런하면 백성을 해치는 것이요. 때가 없이 세금을 거두는 것은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짓이요. 어떤 일을 시켜보지도 않고 잘하라고 꾸짖기만 하는 것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 3가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정치를 한 뒤에야 백성들에게 벌을 줄 수 있다. 서경에 이르기를 벌도 의에 따라서 주고 죽이는 것도 의에 따라서 하도록 조심하라고 하였다. 이는 반드시 가르친 뒤에 죽거나 형벌을 내리라는 것이다. 백성을 먼저 도덕으로 가르치되 만약 도덕으로 가르쳐도 안 될 때는 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잘하도록 관해야 하나 그래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힘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3년만 가르치고 나면 백성들이 바르고 착하게 될 것이나 개 중에는 더러 나쁜 백성이 있어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 형벌을 내린다면 아무리 나쁜 백성이라도 모두 그 죄를 알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천자를 도와 백성으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겠다 하였다 하시니 옛날에는 위험이 있어도 이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법이 있어도 이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못하고 맞아요. 저 이거 읽으면서 자식 생각했었어요. 잘 가르치지도 않고 지적하고 비난하면 어린 자식이 뭘 알겠냐고요. 이거 읽으면서 끝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내가 아는 거 잘 알려줘야지 하고 마음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애기들한테 화 안 내려고 일기 쓰고 책 읽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계속 읽을게요. 시경에 이르기를 천자를 도와 백성으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하였다라고 했으니 옛날에는 위험이 없어도 일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고 법이 있어도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못하고 가르침이 어지러우며 형벌이 복잡해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여 함정에 몰아넣고 말았다. 또 계속해서 독재를 하기 때문에 형벌만 자주 내리게 되고 도둑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 도대체 석자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을 빈 수레로도 가지 못한 것은 어찌된 영문인가? 그것은 길이 험하기 때문인데 이와는 달리 무거운 짐을 싣고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또한 어찌된 것인가? 지금 세상 풍속을 본다면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으니 형법이 있다고 해도 백성들이 과연 제대로 지키겠는가? 울고 있어요? 자꾸 현실이랑 대입돼서 열받아서 그래요. 조두순도 생각나고 법이 복잡해서 족쳐야 되는 거를 되지게 못하니까. 이렇게 고급스러운 책을 읽고 표현이 너무 적절했네요. 예쁜 말 해야지. 누나라의 대신이 된 공자. 공자는 처음에 누나라 중도읍의 제라는 벼슬아치가 되었는데 이때 공자는 산 사람을 받들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절차를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어린아이는 15세가 되며 먹는 것을 다르게 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일을 다르게 하고 남녀가 한 길로 다니는 것을 금하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서 안 되며 그릇에는 거짓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했다. 또 사치되는 관과 오치되는 나무나 돌로 관 위에 씌우는 곽을 만들고 무덤을 파되 봉분을 못하게 했고 그곳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지 못하게 하는 등 이같이 1년 동안 실행하자 서쪽 지방의 제후들이 모두 이것을 따랐다. 달라요. 세상은 책과 현실과 다르지요. 맞아. 그래서 책 읽나 봐요. 이상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죠. 네, 중요. 어린아이는 15세가 되면 먹는 것을 다르게 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일을 다르게 하고 남녀가 한 길로 다니는 것을 금하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서는 안 되며 그릇에는 거짓 그림을 그리지 못하겠다. 또 사치되는 관과 오치되는 나무나 돌로 만들어 관 위에 씌우는 곽을 만들고 무덤을 파되 봉분을 못하게 했고 그곳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지 못하게 하는 등 이같이 1년 동안을 실행하자 서쪽 지방의 제후들이 모두 이것을 따랐다. 하루는 노나라의 왕인 정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법으로 노나라뿐만이 아니라 천하를 다스린다고 해도 옳을 것입니다. 이에 정공은 이듬해 공자를 토지와 민사를 맡아보는 사공으로 삼았다. 이에 앞서 개환자가 노나라의 왕 양공의 아들인 소공을 묘지로 통하는 길에 남쪽에 장사 지내자 공자는 도랑을 파고
만든 묘를 합쳤다. 그 후 공자는 사공을 거쳐 형벌을 맡은 최고 책임자인 대사구에까지 올랐으며 그가 만든 법을 쓰지 않았어도 이 법으로 인해 나라 안에 못된 짓을 하는 백성들이 없어졌다. 전공이 제나라 왕과 협곡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공자는 재상의 일을 대신하게 되자 왕에게 말했다. 신이 듣건대 학문이나 예술 등에 관한 일이 있으면 무예와 싸움에 관한 일도 있어야 하고 학문상의 준비가 있으면 반드시 군사시설이나 장비도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제후들은 자기 나라의 국경을 넘을 땐 반드시 그를 따르는 벼슬아치들이 있었으니 지금도 역시 옆에서 돕는 자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공은 공자의 말을 쫓았으며 그들이 모이는 곳에 이르러 3층으로 된 단을 만들어 예를 갖추어 서로 만나게 됐다. 전공이 절하고 사양하면서 단 위로 올라가 인사를 끝냈을 때 제나라 사신인 내인이 갑자기 군사들에게 북소리 벼락소리 같이 울리게 하여 전공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에 공자는 계단에 올라서서 말했다. 두 나라 왕이 서로 만난 자리에 변방 오랑캐의 군사가 소란을 피우는 것은 제나라 왕으로서 제후에게 행할 짓이 아닙니다. 그 까닭은 본디 변방으로서는 중국을 넘볼 수 없으며 오랑캐로서는 중국을 어지럽게 할 수 없고 포로는 두 나라가 서로 모여 맹세하는 자리에 참견할 수 없고 병기를 가지고 좋은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짓을 감히 행한다면 귀신에게는 좋지 못한 일이 되며 덕으로 보아서는 의리를 어기는 것이 되며 사람에게는 예의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나라 왕으로서는 반드시 이런 일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나라 왕은 부끄러움을 느낀 나머지 자리를 떠나버렸다. 얼마 후 제나라 궁궐에서 음악이 들리더니 배우와 난쟁이들이 앞에 나와 온갖 재주를 보이자 공자는 또 단위를 향해 한 계단을 올라가다 말했다. 한낱 보잘것없는 난쟁이가 제후를 모욕했으니 그 죄는 죽어야 마땅하므로 우사마는 저자를 빨리 사형에 처하라. 이에 난쟁이의 머리를 베고 손발을 잘라버리자 제나라 왕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어쩔 줄을 몰랐다. 마침내 맹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나라에서 맹세하는 문서에 한 조항을 더 적어 제나라 군사가 국경을 지날 때 100대의 병거를 가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오늘의 이 맹세를 따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다. 공자는 노나라의 대부 자무안을 시켜 대답하게 했다. 우리 노나라의 땅에 문양을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소. 제나라 왕이 또 형례를 치르려고 하자 공자는 노나라 사람인 양구를 시켜 말하게 했다. 옛날에 제나라와 노나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왕은 모르고 있어? 맹세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또 형례를 치른다고 하니 이것은 일하는 사람만 고생시키는 것이오. 또 종묘에서 쓰는 숫자는 국문 밖을 나가지 못하며 궁중에서 쓰는 음악은 들에서는 삼가야 할 것이며 형례를 치르기 위해 이런 여러 가지를 벌써 마련했다면 이는 좋은 예법을 버리는 것이고 만약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이는 쭉정이만 쓰게 되는 것이오. 그렇게 되면 왕을 모욕하는 것이 되고 좋은 예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름을 나쁘게 하는 것이니 왕은 이런 사실을 어째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오. 형례는 덕을 밝히는 것이므로 만약에 덕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만 못하오. 이리하여 형례는 그만둔 채 제나라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는 이때 노나라는 군자의 도로 왕을 뽑는데 어찌하여 우리나라는 오랑캐의 도로 과인을 가르쳐 잘못을 범하게 만들었는가 하고 여러 신하들을 꾸짖고 제나라가 차지했던 운, 호, 귀, 등 노나라의 네 고을과 문양의 땅까지 되돌려 주었다. 공자가 노나라에게 말했다. 경과 대부의 가정에 갑옷을 준비해 놓지 않고 고을에 백치의 성을 쌓지 않으면 옛날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 새 집 너무 지나치게 크니 이들에게 제도에 맞게 크기를 줄이도록 하십시오. 이에 왕은 공자의 제자이자
개손 씨의 재상인 증유를 보내 삼도성을 헐어버리겠다. 그러자 숙손이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것을 염려하여 비라는 고을을 맡고 있는 공산부류를 시켜 비사람들을 거느리고 누나라를 치게 했다. 그때 공자는 마침 공적인 일로 개손, 숙손, 맹손 등 삼형제와 함께 비씨의 궁에 들어가 무자대로 올라갔는데 이때 공산부류가 거느린 비사람들이 무자대 아래까지 쳐들어오자 공자는 누나라의 대부인 신구수와 악길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들을 물리치라고 명령하니 비사람들은 패하고 삼도성도 마침내 무너지고 말았다. 이로써 공자는 나라를 강하게 하고 높은 벼슬아치의 권력을 약하게 했으며 왕을 높이고 신하를 낮추어 정치가 바로잡혀 하기 시작했다. 노나라에서 양을 파는 심률한 장사꾼이 양에게 아침마다 물을 잔뜩 먹여 양을 크고 살찌게 하여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공신이란 자는 아내의 음란한 짓을 막지 못했으며 신괴란 자는 법에 어긋나게 사칠했으며 소, 돼지, 개, 양, 닭, 말 등을 파는 자는 그럴듯하게 거짓말하여 값을 더 받기도 했다. 하지만 공자가 정치를 하자 이러한 나쁜 이들이 전부 없어져 심유는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없었고 공신은 음란한 아내를 내쫓았으며 신괴는 국경 너머로 옮겨갔다. 공자가 정치를 한 지 3개월이 되자 소와 돼지 등을 파는 자는 거짓말로 값을 더 받지 않았고 남자와 여자들은 각자 다른 길로 다녔고 길에 떨어진 물건이 있어도 주워가지 않게 되었다. 또 남자는 충성과 신의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으며 여자는 순리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고을에서 오는 손님들도 책임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듯이 하였다. 5등급의 인품에 대하여 하루는 애공이 공자에게 과인이 노나라 선비들과 의논해서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하려면 선비를 어떻게 뽑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세상에 태어나 옛 도의 뜻을 두지 않고 살면서 옛날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생의 갓을 쓰고 선비의 신을 신고 큰 띠를 두르고 호를 꽂은 사람은 모두 어지다고 봐야 합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단의를 입고 높은 술에 앉아 거들먹거리며 다니는 자는 나물밥을 싫어하며 허름한 삼배옷을 입고 왕골 자리를 깔고 앉아 멀건 죽으로 끼니를 있는 자는 술이나 고기를 싫어하는 법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옛도의 뜻을 두고 살면서 옛날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진 사람에 대한 것은 이것뿐입니까? 사람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용렬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선비이며 세 번째가 군자, 네 번째가 현인이며 5번째가 성인으로서 이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만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용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삼가는 마음이 없고 모든 것을 법에 따라 가르친다는 말을 할 줄 모르고 어진 사람을 택하여 자기 몸을 기댈 줄 모르며 어떤 일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줄 모르고 작은 것만 보고 큰 것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힘을 써야 할 것을 모르며 재물을 끝이 없이 탐하는 자를 가리켜 용렬하다고 합니다. 선비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결정하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지키며 올바르고 떳떳한 도에서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행하고 비록 아름다움을 모두 다 갖출 수는 없어도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바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알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려고 하며 말도 적게 하려고 하되 반드시 자기가 자세히 알아서 말하고 일도 적게 하려고 하지 않고 반드시 자기가 자세히 알아서 하며 아는 것과 말과 행동을 모두 요령 있게 하여 마치 자기의 천성과 천명이 몸속에 들어있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네. 저 너무 빨리 읽나요? 빨리 공자책 읽고
놓였다고 해도 싫어하지 않으니 이런 사람을 일러 선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군자입니까? 반드시 믿음과 충성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남을 탓하는 일이 없으며 어질고 의리가 있으므로 남에게 자랑하지 않고 생각과 염려가 이치에 통하고 기쁨으로 말을 함부로 맺지 않으며 두텁고 정성스럽게 행동하고 도를 믿어 스스로 강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므로 남이 볼 땐 쉽게 생각되어 막상 실천해 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으니 이런 사람을 가리켜 군자라고 합니다. 까치님은 군자예요? 어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덕이 법을 무시하지 않게 하고 분에 넘치지 않게 행동하며 천하의 모범이 되게 말하므로 몸에 해를 입지 않으며 그의 도가 백성들을 착한 행실로 감화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부에 대한 욕심이 없어 재물을 탐내는 일이 없고 남에게 재물을 줄 땐 자신의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를 가리켜 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덕이 하늘과 땅 사이에 두루 미치고 변하고 환히 통하는 것에 방향이 없으며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깊이 연구하고 여러 물건을 자연의 이치로 화합하게 하며 크고 어진 도를 베풀어 개인의 정성을 이루게 해주며 밝기는 해와 달 같고 가르침은 신의 것 같아 백성은 그의 덕을 모르고 그를 보는 백성도 그가 이웃에 있는 줄을 모르니 성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이 아니었다면 과인이 훌륭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뻔했습니다. 과인은 궁궐 안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모른 채 여인들 속에서 슬픔과 걱정, 수고, 두려움, 위태로움을 모르고 자랐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왕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로서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까치님이 소인배라고 생각하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이 아니면 누가 과인의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부탁이니 과인에게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이에 공자는 말을 계속했다. 사당에 들어갈 때 동쪽 뜰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위로는 석가래를 보고 아래로는 괴정을 살펴봅니다. 사당 안에는 쓰던 그릇이 모두 남아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 왕께서는 이때의 슬픔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왕은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옷과 관을 한결같이 가지런히 하고 아침에 조회를 합니다. 이때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를 생각하게 되며 만약 하나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망하게 되니 실마리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 이를 걱정하신다면 이미 걱정을 알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해가 뜬 뒤에는 정치에 관한 일을 듣고 날이 저문 뒤에 제후와 자손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대접하고 절차에 따라 그들의 요구를 들을 때는 엄숙한 몸가짐을 삼가야 하는데 이때 수고로움을 느끼신다면 이는 수고로움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왕께서 앞일을 생각하고 거리로 나와 사방을 돌아볼 때 나라가 망한 뒤 터만 남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신다면 이것은 두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왕은 배와 같고 백성들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배를 띄어 잘 가게 할 수도 있고 뒤집어 엎을 수도 있으니 왕께서 이에 대해 위태로움을 느끼신다면 이미 위태로움을 알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왕께서 이 5가지를 훤히 아시고 또 5가지 인품에 대해 조금만 마음을 쓰신다면 정치에 무슨 잘못을 범하시겠습니까?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골라서 쓰면 되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책임을 맡은 벼슬아치에게 모두 맡겨서 사람을 고르도록 하십시오. 일을 함에 있어 너무 도에 넘게 급해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되며 너무 말이 많은 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급하면 재물을 탐내며 가벼우면 일을 어지럽히고 말이 많으면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까치님 주무실 거예요? 지금 몇 시예요? 어, 혼밥쟁이님, 네, 못 자요. 못 자요. 이따 동트면 운동할 거예요. 이거 읽다가. 혼밥쟁이님 안 주무세요? 네, 처음 봬요. 안녕하세요. 꼬라지가 이래서 어떡해요? 처음 뵀는데. 감사합니다. 변심하지 않고 잘 걸어가야지. 혼밥쟁이님, 까치님도 같이 손잡고 걸어요. 혼밥쟁이님, 방금 실방 끝나신 거예요? 뭐가 부끄러우세요? 제 옷이요? 대신 부끄러워해 주시나요? 사람을 쓸 때에도 반드시 성실함을 살핀 뒤에 슬기롭고 재능을 갖춘 자를 골라 써야 합니다. 성실하지 못하면서 재능만 많으면 승냥이나 이리 같아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과인은 우리나라를 지키게 하고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왕께서 조정해서 예의를 밝혀 위아래가 서로 화목하고 친절하게 지낸다면 모든 백성이 모두 왕의 백성이요 신하일 것인즉 감히 어느 나라가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왕이 도를 어기고 백성들과 신하들이 서로 등을 돌린다면 왕의 적이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앞으로 누구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리하여 애공은 택량에 대한 금지령과 관시에 대한 세금을 없애 백성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었다. 네, 혼밥쟁이님 오늘도 애쓰셨어요. 잘 자요. 내일도 이따도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채널에 찾아뵐게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빠이빠이. 좋은 꿈 꾸세요. 애공이 공자에게 들으니 군자는 호화스러운 내기는 삼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승과 소승 등 이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화스러운 내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약한 도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말을 들은 애공은 두려워하는 빛을 띠며 잠깐 동안 조용히 있다가 다시 물었다. 군자는 약한 일을 그토록 미워합니까? 군자가 약한 일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착한 일 또한 애써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백성들도 윗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군자를 보지 못했을 때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태산 같더니 이제 보게 되니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옛날의 시인들도 착한 일을 좋아했습니다. 군자는 본디 남에게 착한 일은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악한 일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선생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좋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애공이 공자에게 나라가 흥하고 망함과 화와 복이 천명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과인뿐인가요? 라고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모두 자기가 하기 나름이며 천재지변은 몸에 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옛날에 온 나라의 주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참새 한 마리가 성의 귀퉁이에다가 큰 새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점쟁이가 말하기를 작은 것이 큰 것을 낳았으니 앞으로 나라가 흥할 것이다 라고